오늘 이전의 기록은 길에서 썼고 지금부터의 기록은 열하에 있는 태학이라는 관사에서 머무른 이를 쓴다. 태학 별당에서 윤가전, 기풍액, 왕민우 등의 선비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어느새 달빛이 뜰에 가득 들어찼다. 우리 일행은 닷새 밤을 꼬박 새웠기 때문에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모두 깊이 잠에 들었다. 열화까지 제 날짜에 도착하기 위하여 무리한 일정을 소화한 탓이었다. 역관과 비장 네 사람이 자고 있는 방을 보니 서로의 목에 다리를 올려놓고 엉켜서 자고 있었고 아랫도리는 가리지도 않았다. 하나같이 천둥소리처럼 코를 골았는데 그 소리가 병을 거꾸로 들었을 때 물이 쏟아지는 소리요, 나무를 켜는데 톱니가 긁히는 소리요, 혀를 차며 사람을 꾸짖는 소리와 같았다. 나는 담뱃불을 붙이고 밖으로 나갔다. 뜰 가운데를 거닐며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늙은 나무들은 그늘이 짙고 서늘한 이슬이 맺혀서 구슬이 드리운 듯 했으며 그 구슬마다 달빛이 아른거렸다. 아, 애석하구나. 이 좋은 달밤을 함께 감상할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생각하며 나도 곧 방에 들어가 쓰러지듯 잠에 들었다. 일찍부터 당번인 역관들이 문 밖에 모여 늦었다고 재촉하며 나를 깨웠다. 우리 일행은 동이 트기도 전에 황제가 계시는 대궐에 도착했다. 하지만 날이 오히려 새지 않았으므로 통관이 우리를 관제묘라는 곳에 들어가 대기하며 쉬도록 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중들, 벼슬아치들이 머무르고 있었고 왕자들도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조금 뒤에 정사와 부사가 궐 안으로 들어갈 때 나도 따라 들어갔다. 모든 건물에는 단청을 꾸미지 않았고 피서산장이라는 간판만 붙어져 있었다. 궐 안에 작은 방이 있어 그곳에서 다시 대기하게 되었는데 관리 하나가 흰 떡과 돼지고기 그리고 과일이 담긴 쟁반을 나누어 주었다. 이 음식은 황제의 아침 식사에서 세 그릇을 물려온 것이요. 잠시 후 통관이 우리를 인도하여 문 밖에 나아가 309 고드레를 행하고 돌아왔다. 대궐 밖에는 수레와 말들이 빽빽이 들어섰는데 말들은 굴레나 고삐도 매지 않은 채 담장을 향해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길의 좌우로 갈라서며 순식간에 조용해지며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황제의 아들이 오시는 거요 한다. 곧 한 사람이 말을 탄 채 궐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는 황제의 여섯째 아들 영용이었다. 흰 얼굴에 얼근 자국이 낭자하고 콧대가 낮았으나 어깨가 넓고 가슴이 딱 벌어져서 체격이 건장했다. 그러나 전혀 귀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허나 영용은 글과 그림에 재주가 있어 백성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고 했다. 내가 일찍이 강려묘에서 황제의 셋째, 다섯째 아들의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보잘것없었고 여섯째 아들 영용 또한 귀한 기운이 전혀 없으니 청황제 집안이 앞으로 어찌 될지 의심스러웠다. 등룡과 함께 키가 6척이나 되는 몽고왕과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귀인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다가 곧 관제묘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마쳤다. 식사를 마치고 뒤쪽 별당에 가서 왕민호와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왕민호는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귀국의 혼례는 어떠합니까? 관원상제는 모두 주자의 가례를 따릅니다. 귀국의 아름다운 점 몇 가지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은 비록 한쪽 구석에 있는 나라이나 4가지 좋은 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온 나라가 유교를 숭상함이 첫째요. 황하가 범람하는 것과 다르게 큰 수혜의 걱정이 없음이 둘째요. 고기와 소금을 다른 나라에서 빌리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것이 셋째요. 여자가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아니함이 넷째입니다. 라고 답하니 왕민호는 진실로 좋은 나라이구려 하며 귀국의 부인들도 역시 발을 묶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아니요. 조선의 여인들은 발을 묶지 않습니다. 중국의 여인들이 활처럼 휘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은 차마 볼 수 없더군요. 뒤뚱거리며 땅을 딛고 가는 것이 바람이 불지 않아도 좌우로 기우뚱대며 보리씨를 뿌리는 것처럼 걸으니 그게 무슨 꼴입니까? 모양이 흉하고 걸음이 불편한데 왜 그리합니까? 만주 계집들과 한 가지로 보일까봐 그런 게죠. 죽어도 고쳐지지 않는답니다. 옛날 남당 시대에 장소량이라는 궁녀가 송나라 궁궐로 잡혀왔는데 그녀의 작고 뾰족한 발이 보기 좋다고 하여 다른 궁녀들이 헝겊으로 발을 팽팽하게 싸맸던 것이 마침내 풍속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명나라에 이르러 이것을 금지했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그는 주제를 바꾸어 내게 말했다. 담배는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취하여 넘어지게 하는 천하의 독초입니다.
피운다고 배가 부르지도 않는데 남녀노소 즐겨 피우지 않는 이가 없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기름진 고기나 밥보다 담배를 더 좋아하니 이보다 더 괴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도 담배를 즐기시는가요? 네, 저는 담배를 즐깁니다. 저도 전에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데 곧 취하여 쓰러질 것 같고 구역질이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조선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하지만 우더른들 앞에서는 감히 피우지 못합니다. 입에 긴 담뱃대를 물고 어른 앞에 나아가면 몹시 거만스럽고 무례하기 때문이지요. 담배는 조선 토종입니까? 담배는 원래 서양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서양에 아미리사의 임금이 여러 가지 풀을 조사해 백성의 입병을 낫게 하였다지요. 담배는 여러 병을 고치는 신비한 효과가 있으므로 영초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세상의 사람들이 담배를 즐기는 것을 보면 어떤 신비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담배가 없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입병으로 죽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왕민호는 서양 사람들이 대체로 허황되며 이익을 줬는데 빠져 있으니 다 믿을 수는 없지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60의 나이가 되도록 이 병에 걸린 적이 없으니까요. 왕민호의 농담에 우리는 서로 웃고 말았다. 새벽에 사신들이 궐 안으로 들어갔다. 청 황제가 언제 우리를 만나보겠다고 명을 내릴지 몰라서 우리는 작은 대기실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가 정문으로 나와 벽돌을 깔아놓은 곳 위로 앉았다. 교의와 탁자도 내오지 않고 다만 평상에 누런 보료를 깔아놓은 것이었다. 좌우로 선 사람들은 누런 옷을 입었는데 그 중에서 칼을 찬 자는 서너 쌍에 불과하고 누런 양산을 든 자는 2쌍이다. 우리를 통역과 함께 나오라 하여 모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땅에 닿게 하되 뒤를 붙이고 앉은 것은 아닌 자세였다. 황제가 조선 국왕께서는 평안하신가? 라고 물으니 평안하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황제는 또 만주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물어서 통역관 윤갑종이 앞으로 나아가 만주말로 약간 할 줄 아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황제는 통역관이 만주말을 하는 것을 듣고 좌우를 돌아보며 기쁜 표정으로 웃었다. 황제는 각진 얼굴에 희면서도 누런 피부를 가졌고 수염은 반 정도가 휘었다. 나이는 60 정도로 되어 보였다. 잠시 후 우리 사신들이 뒤로 물러서자 무사 67이 차례로 들어와 활을 쏘았고 활 쏘기가 끝나자 황제는 곧 안으로 들어갔다. 황제가 들어가고 우리도 돌아가는데 문 하나를 채 못 나와서 한 사람이 와서 황제의 전가를 전했다. 황제가 우리 사신들에게 라마교 승려인 산부처님을 만나라고 명령한 것이다. 서번은 멀리 사천, 운남 지역 밖에 있는 이른바 서장의 땅이다. 옛날 달라이 라마가 서장 일대를 평정한 뒤에 라마교를 진흥시켰다 한다. 소위 라마교가 어떤 도인 줄 알 수 없으나 대체로 몽고가 숭배하는 교이므로 서장 땅이 침략의 위험을 받으면 청나라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동난을 진정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즉 서장 땅은 황제가 친히 보호하는 곳이요 산부처님은 청황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이다. 우리 사신단은 황제의 명에 따라 억지로 산부처님을 보았으나 마음속으로는 불평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태학에 돌아오니 중국 사대부들은 모두 내가 산부처님을 만나본 것을 영광을 누린 것으로 생각하였고 모두 그의 도술과 신통함을 극찬하니 그들의 기풍이 이러한 것일 뿐이다. 우리 사신들이 만수절 행사에 참석하려 새벽부터 대궐로 들어갔다. 나는 편안한 잠을 이루고 나서 천천히 대궐 아래를 거닐었다. 저녁에는 어린 환관이 와서 각진 항아리 하나를 주었다. 항아리에는 약간 누런 듯 붉은 듯한 기운이 감도는 술이 들어있었다. 맛을 보니 맛이 달고 향기로워 술같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조심스레 아껴 마셨고 아예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는 너무 취할까 두려워 그런 것이다. 우리 일행은 돌려가며 맛을 보고 참 아름다운 술이로다 하며 칭찬하였고 서로를 돌아보며 자네 취했네, 취했구먼 하며 감탄했다. 밤에 기풍액을 만나서 저녁에 마셨던 술 이야기를 했더니 기풍액이 그것은 술이 아니라 여지열매로 만든 즙이라고 말하여 깔깔 웃었다. 아까 우리가 술이 아닌 것을 마시고 취함을 말한 것이나 옛날 조조가 목마른 병사들에게 매실나무를 쳐다보게 하여 침이 고이도록 만들어서 병사들의 갈증을 해소시킨 것이 무엇이 다르리요. 이날 밤은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기풍액과 함께 명륜당 뜰로 나아가 난간 밑을 거닐었다.
나는 달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달은 언제나 둥글기 때문에 햇빛을 빙 둘러가며 봤지요. 그래서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면 달이 찼다가 기울었다가 모양이 바뀌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밤에 온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저 달을 본다면 보는 장소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보름달, 반달, 초승달로 바뀌어 보일 것입니다. 또 별은 달보다 크고 해는 지구보다 큰데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은 거리에 멀고 가까움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은 네모 반듯한 것이 없습니다. 익모초 줄기나 방죽이 네모졌지만 이것 역시 완전히 네모난 것이 아니거늘 사람들은 어찌 지구가 네모졌다고 하는 것일지요. 만약 지구가 평평한 네모라면 월식이 있을 때 달을 검게 먹어 들어가는 변두리가 왜 활등처럼 둥글게 보일까요? 이런 의미로 보아 땅덩이란 실제로 둥글고 해와 달은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고 도는데 도는 궤도가 크고 작음이 다릅니다. 땅은 본디 둥글어 돌다가 햇빛을 처음 받는 곳을 날이 새는 곳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구가 더 돌아 해와 차차 어긋나면 정오도 되고 밤도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창에 콩알만한 구멍을 뚫어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고 그 아래에 맷돌을 두되 맷돌 위에 먹으로 표시를 해두고 맷돌을 천천히 돌려보면 먹으로 표시한 자리가 햇빛과 합쳐졌다가 다시 엇갈리고 다시 만나는 일이 반복됩니다. 바로 이 맷돌처럼 지구도 한 바퀴를 돌면 해가 뜨는 것이고 해가 지는 이치입니다. 즉 해와 달은 애초부터 뜨고 지는 것이 아니고 오가는 것도 아니지요. 그저 땅이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땅이 둥글고 돌아간다면 땅 위의 물건들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기울어질 것이라고 하지요. 허나 그렇다면 저기 호공에 떠있는 별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 땅 위로 떨어져 쏟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요? 또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인데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찌 땅덩이가 썩지도 부서지고 흩어지지도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이겠소. 기풍액이 내 말을 듣고는 그래도 지구 아래쪽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이 어찌 뒤집어지고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여 큰 공과 같은 것에 개미가 많이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미는 위에 붙어 있으나 아래에 붙어 있으나 모두 하늘을 이고 있는 꼴인데 어떤 개미가 서로 누구는 옆에 붙었고 누구는 아래에 붙었고 또 누구는 위에 붙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풍액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껄껄 웃었다. 참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땅이 둥글다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말한 것을 들은 바가 있으나 땅덩이가 돌아간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믿기지 않는군요. 이것은 선생이 터득한 학설인 것이오. 사람의 일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어찌 터득하겠소. 이 학설은 귀동냥으로 얻은 것이오. 나의 벗 중에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함께 달구경을 나갈 때면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대체로 황당하고 종잡기 어려운 말이나 이 학설을 깨뜨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풍액은 나를 이끌고 자기의 방으로 들어갔다. 초를 켜둔 방에는 음식과 술이 준비되어 있었고 나와 기풍액은 술을 시름시름 따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닭이 울 때가 되어서야 자리를 파하고 숙소에 돌아와 누웠는데 채 잠이 들기도 전에 하인들이 일어나라고 나를 깨웠다.